안녕하세요. 공인중개TV 송교수입니다. 오늘은 21번째 시간으로 손자병법 제13편 용감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자는 제1편 시계편에서 전쟁을 하기 전에 아국이나 적국에 대해서 상황을 먼저 판단을 하고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시기어편에 나오는 소위 오사 7계거죠. 오사라는 것은 도천지장법, 이러한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하고 난 뒤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러한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스스로를 판단해 볼 수가 있겠지만은 상대편, 즉 적국에 대해서의 판단은 스스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제13편인 용감편에서 간첩을 통해서 미리 알 수밖에 없다,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손자병법 제일 마지막인 13편에 용간을 기술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이 간첩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성을 이야기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손자는 용간의 목적은 먼저 적정을 아는 데 있으므로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간첩을 통해서 적정을 아는 데 있으므로 이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복록이나 자기, 즉 금전이나 지위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걸 아껴서 적정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전쟁에 패하게 된다면 이것은 더 큰 죄악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국민을 위한 장수라고 할 수도 없고 군주를 보좌할 그런 능력도 없고 또한 승리의 주체도 될 수 없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간의 중요성으로 보면 총명한 군주나 현명한 장수가 행동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여러 사람보다 먼저 적정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정을 먼저 알기 위해서는 간첩이 필요하며, 이러한 간첩을 부리기 위해서는 간첩을 활용할 능력이 있는 자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첫째, 총명한 지혜가 있어야 되며, 두 번째는 인자함과 정의감이 없으면 간첩을 사용할 수가 없으며, 세 번째는 미묘한 데까지 살필 줄 아는 그런 명확성이 없으면 정보의 진실을 파악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구비한 사람만이 간첩을 부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자는 용간의 목적에서 봤다시피 적정을 안다는 것은 귀신에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떠한 일을, 유사한 일에 대해서 유추해서 해석해서도 안 되며, 또한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적정을 알기 위해서는 간첩을 통해서 직접 알아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간첩의 유형을 5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향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향간은 그 고장의 주민을 이용하는 겁니다. 소위 토착민을 이용해서 간첩으로 활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간을 이용합니다. 이 내간이라는 것은 적국의 정부 내에서 중요한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을 포섭하여 간첩으로 활용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반간을 이용하는데요. 이 반간은 소위 이중 간첩을 이야기합니다. 적의 간첩을 오히려
역이용해서 간첩으로 활용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경우죠. 손자는 이 반간이 간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힘든 일을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 반간에게는 특별히 더 많은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사간입니다. 사간은 우리 측의 간첩에게 거짓 정보를 누설하여 믿게 하고 그것을 적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사간이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제 생간의 경우에는 적국에 침입하여 실제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돌아와서 우리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활동, 이것을 바로 생간이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손자는 이 다섯 가지 간첩의 유형을 적절히 잘 활용하여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를 우리가 여러 가지 신문지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치달아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국이 총영사관을 한 개씩 서로 폐쇄한다든지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만은 더 이러한 상태가 오래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은 중국이 이제 최근 한 30년간 경제 성장을 고도 성장시키면서 그 밑바닥에는 본래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 못했던 그런 소위 산업 기술들, 예컨대 군사 정보라든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과학 기술 또는 뭐 정보, 통신 뭐 이런 것들 등등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 가지고 이런 산업 스파이들을 이제 활용하고 심지어는 이제 유학생들 뿐만 아니고 이제 외교관 뭐 이런 사람들 직접적인 소위 정보기관 요원들의 어떤 파견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많은 산업 정보를 습득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나라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나라에 취직을 했을 때 그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소위 자기 자국인 중국으로 정보를 보내서 그것을 중국 본토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러한 장기적인 아주 그런 스파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미국은 상당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한 6천만 명의 화교들 사회에서도 침투를 하여 가지고 직접적으로 거기에서 화교 사회를 통해서 그 지역을 어떻게 움직인다든지 또는 거기서 일어나는 각 정보들을 취합해서 본국으로 보내서 활용하는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뭐 일간지를 제가 읽다가 보니까 가심란에 이런 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해변가의 모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정보를 취득을 한 그런 경우가 있다면은 이제 세 나라를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미국은 그것을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그 모래를 분석해서 정보를 활용하고 또 러시아의 경우에는 야밤에 잠수함을 띄워서 모래를 퍼오게 해서 그것을 정보를 활용하게 하고 중국의 경우에는 수많은 인원이 현장에 가서 거기서 그 모래를 묻혀 가지고 오면은 그 묻힌 모래를 가지고 전부 다 분석을 해서 정보를 활용한다. 이렇게 참 아주 재미있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은 그 14억 인구 또 해외에 나가 있는 6천만 명의 화교 이러한 것들 정보 요원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아마 산업 발전의 어떤 정보로서 활용할 목적이 아니나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손자병법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전쟁에 있어서의 어떤 병법의 중요성 또 여러 가지 병법의 방법들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제13편 이 용감편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간첩을 잘 부려서 우리가 그것을 전쟁 수행에 도움이 되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간첩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13편에서 손자는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1편에서 이야기하던 소위 도천지장법, 즉 자기 나라의 여러 가지 이러한 전쟁 준비에 대한 상황, 그리고 또 지피지기, 우리가 제3편 모공편에서 본 지피지기가 이제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불태다라는 그러한 우리가 내용에서 봤다시피 적을 먼저 알아야 되겠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간첩의 중요성에 또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서 아마 손자는 13편에 그것을 강조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돌이켜보면은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손자병법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손자가 13편 용관을 제일 마지막에 실은 그 중요한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면은 제1편에서 우리가 전쟁을 하기 전에 소위 시계편의 도천지장법이라는 자기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전쟁을 하기 전에 어떤 자세라든지 준비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지피지기 제3편 모공편에서 나오는 그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태다, 100번을 싸움해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피, 즉 적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23편에서 이야기하는 용관의 필요성, 이것을 손자는 대단히 아마 강조를 하고 싶어서 제신 마지막에다가 이렇게 강조를 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끝으로 이제 우리는 한번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겠더라.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 그 변화가 빠르고 또 변화에 폭등하지 못한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도 일어나더라는 이야기죠. 이럴 때 내 자신은 과연 이러한 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인가, 내 사고는 어떤 것인가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우화 하나를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장자에 나오는 정저지화, 즉 우물 안에 개골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 그 변화가 빠르고 또 변화의 폭도 큽니다. 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나는 어떻게 이 세상의 변화에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우리가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우화를 보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중국의 가장 큰 강 중에 하나인 황허강이 있습니다. 이 황허강을 다스리는 신이 하백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이 하백이 어느 날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강을 따라서 쭉 내려오다가 나오니까 이제 바다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동해입니다. 중국으로 보면, 우리로 보면 서해지만 동해 바다를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 상상 이상으로 너무 크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까지 강에서만 자기가 가장 높은 줄 알았는데 바다를 보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를 다스리는 신 약에게 가서 이제 용서를 빕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제가 가장 물을 다스리는 신 중에서는 가장 높은 줄 알았는데 이 바다에 나와 보니까 제가 상상 이상으로 이렇게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다를 다스리는 신 약이 이야기하기를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째, 우물 안의 개구리에게는 이 바다의 넓이를 아무리 설명해도 모른다. 왜냐하면 우물 아래만 살았기 때문에 바다를 설명해도 이해를 못한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한여름에 사는 하루살이에게는 겨울에 찬 얼음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한다. 왜? 한여름에 사는 하루살이는 며칠만 살다가 죽는데 겨울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얼음을 이야기해도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편협된 지식을 가진 지식인과는 세상의 도를 논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편협된 지식인은 자기가 알고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것만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쪽의 어떤 생각이나 사상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과는 세상의 도를 논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둥글기 때문에 어느 측면에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생각이나 모든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보다시피 이러한 예를 들어서 시간적으로 또는 공간적으로 또는 지식적으로 이러한 어떤 한계 속에 살 것이 아니고 이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더불어서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더 넓은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지금까지 손자병법 21강을 강의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했습니다만은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는 상당히 부족한 점도 많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음 편부터는 이제 소위 공자의 논어 속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20강 정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논어 속의 리더십에서는 좀 더 나은 제가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강의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기로 하고, 그동안 손자병법을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